영업실무. 예, 영업실무. 10문제 출제됩니다.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영업실무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창구에서 펀드를 취급함에 있어서 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무하고 정말 말 그대로 실무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잘 알고 있으면 가입하실 때도 좋고요.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창구에서 이 펀드를 취급하려면 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뒤에 가시면 뭐 이런 게 다 있나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추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자, 다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147페이지에는 이거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그러니까 발전 순서입니다. 발전 순서. 예전에는 수익증권을 현물 거래했습니다. 실제로 옛날 주식도 예전에는 실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죠? 마준이하고 그 탁구하고 그 빵 회사 가지고 싸울 때 실제로 뭐 이사한테 뭐 주식 이렇게 뭐 아버지가 자 이거 다 니해라 이러면서 서류 봉투를 주잖아요. 그죠? 그때는 실제로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중앙 예탁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수익증권 현물 거래 최초에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잃어버리니까 예탁 통장 거래, 그냥 통장으로만 거래하자. 그러다가 이제 수익증권 저축 거래로 발단하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의 펀드의 모태가 된 거죠. 수익증권 저축 거래가. 그냥 이 발전 순서다라는 거 정도. 한번 봐도 돼요. 그러니까 현물, 예탁 통장, 저축 이렇게 순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시험에. 자, 다음에 148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처음에 이제, 근데 영업 실무에서도 앞에서 겹치는 거랑 조금씩 있어요. 1번이 대표적이죠. 뭐, 모집식과 매출식에 대한 구분.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내가 핵심은 그거예요. 모집식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펀드를 발행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매출식은 판매회사가 일단 사요, 다. 그러니까 판매회사 돈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회사가 알아서 펀드를 팔아서, 그러니까 먼저 펀드를 발행하고 누구 돈으로? 판매회사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그게 이제 매출식입니다. 그래서 모집식과 매출식. 그래서 장단점 이야기했죠. 딱 유추가 된다 그죠? 모집식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야 되니까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초기에 자금은 들지가 않는다라는 게 뭐 그런 특징. 다음에 매출식은 정반대죠. 초기에 이제 자금은 들지만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집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 1번에 3번 보시면 추가형보다는 단위형에 더 적합하죠. 왜? 한 번만 모으면 땡이니까 투자자들로부터 한 번만 딱 모으고 끝. 그러니까 모집식은 추가형보다는 단위형에 더 적합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도 근데 시험에 의외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쉽죠? 쉽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나오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잘 알아두시고요. 별 4개죠. 다음에 내려오면 2번 이제 판매 가격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자,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6월 22일인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내가 6월 22일 날 펀드를 가입하러 증권사에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6월 22일 날 증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겠다고 갔으면 나는 언제의 펀드의 가격으로 사냐면 6월 23일 날 가격으로 펀드를 삽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의 가격은 기준 가격이라고 하죠. 그죠?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을 뭐라 그러느냐? 이 방식을 미래가격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래가격. 자, 그러면 내가 오늘 갔는데 오늘 펀드의 가격으로 사는 방식을 과거 가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왜 이러냐라고 하면 이 과거의 변액보험도 미처 모르고 이제 과거 가격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펀드의 기준 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월 22일의 펀드의 기준 가격은 6월 21일의 주식의 가격을 가지고 산정한 가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6월 21일 날 15시에 주식시장이 끝나죠. 그죠? 그러면 그때 종가들이 쭉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가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펀드의 기준 가격을 계산해 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가지고 6월 22일 날 사람들이 펀드를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펀드의 기준 가격은 어제의 주식들의 가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사러 갔는데 오늘 가격으로 사지면, 그죠? 이런 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6월 22일 날 주식 가격이 폭등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펀드를 진짜 5만 대만 사채비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면 되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오늘 폭등했으니까. 그럼 오늘 기준 가격은 나는 어제의 가격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폭등했어. 그러면 내일 이제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매매 차익이 전부 다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과거 가격 방식으로 매매가 되면. 근데 이게 변액보험 처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거의 유행할 때, 제가 팔 때니까 2006년 정도? 5년, 6년 정도? 그때 변액보험, 아니죠. 6년, 7년. 아무튼 그 정도 때는 변액보험이 이 과거 가격 방식이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는 아니고 난 알았으니까. 몇 명만 알고 있었을걸요. 예. 과거 가격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부랴부랴 상품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변액보험들, 물론 이제 그렇게 막 급등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큰 차익은 못 올려도 만약에 정말 돈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갖다 붓는다 돈을, 그러면 그죠, 막 천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사실 남길 수도 있었죠. 예. 그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무튼 이게 그래서 과거 가격 방식으로 하면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 책에서는 그냥 어렵게 펀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이 희석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희석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소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격 방식이다. 내가 일과 중에 산다라고 했으면 다음 날 기준 가격으로 사진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미래 가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외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과거 가격 방식으로 사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일단 MMF입니다. 딴 거 아니고요. MMF. 우리 수익 때문에 가입하는 건 아니죠. MMF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수십 출식인데 그래도 하루를 넣더라도 수익을 좀 보자라고 해서 넣는 그런 상품입니다. 아무튼 MMF의 경우에 미리 가입할 때부터 증권회사랑 약속했어요. 내가 매달 20일 날 월급인데 20일 날 월급이 나오면 나 MMF 살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러니까 자동이체 걸어 놓는 거죠. 그죠? 네. 급여가 나오면 급여에서 30만 원씩 내가 항상 MMF에 가입할 거다. 이렇게 미리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20일 날 가격으로 MMF가 사집니다. 그거 이제 예외죠. 그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예. 그렇죠. 이게 가능. 그거는 이제 과거 가격 방식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날 기준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이트 트레이딩 방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6월 24일 기준 가격으로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2일 날 내가 사러 갔는데 24일 날 기준 가격으로 가능해요. 이거는 뭐냐?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4시에 갔어요. 4시에. 근데 주식시장은 3시에 끝나죠. 그러니까 4시에 가놓으니까 이게 이미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이 아니라 24일 날. 이제 이런 예외. 그러니까 원칙은 미래 가격, 다음 날 가격인데 T 플러스 1일 날 가격인데 당일날, T일 날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T 플러스 2일 날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는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숙지를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뭘 외우겠습니까? 딱 그 보시면 책에서 뭐가 눈에 훅 들어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옵니까? 나는 표가 들어오는데 그 표, 149페이지 표 중요 표시해 두시고 4번과 같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 그래서 다음 중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제 나오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런데 이제 기준 시간만 주의하면 되죠. 그래서 주식의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는 기준 시간이 3시. 나머지 채권이나 MMF나 주식의 50% 미만에 투자하는 것들은 5시, 17시가 기준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복습 한번 하죠. 주식의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식의 편입 비율로 펀드를 구분할 때, 그렇죠? 주식형 있고, 그건 주식의 60% 이상이니까. 다음에 주식 혼합형, 그죠? 여기까지는 3시.
나머지 채권 혼합형, 채권형, MMF는 5시. 그죠? 그거. 그래서 그 이전에 매매 신청을 하면 이제 다음날 가격으로. 그 기준 시간 이후에 매매 신청을 하면 T 플러스 2일날 기준 가격으로. 그 이야기죠. 적용 기준값만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풀 수 있죠. 4번랑 같이 풀어볼까요? 4번 보시면, 자, 오전 10시에 MMF. 자, 이거 풀 때는 옆에 씁니다, 그냥. 오전 10시에 MMF. 10시니까 당연히 기준 시각 이내죠. 그러니까, 뭡니까? T 플러스 1일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T 플러스 1일. 이거고. 다음에, 오전 10시에 채권 혼합형. 역시나 마찬가지로 17시 이전이니까 T 플러스 1일. 다음에 오후 4시에 채권 투자 신탁의 매입 청구. 채권이니까 뭡니까? 5시가 기준이니까 역시나 기준 시각 이내. 그러니까 T 플러스 1일. 그런데 오후 4시에 주식. 3시간 넘었으니까 이건 T 플러스 2일. 그러니까 4번의 답은 4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숙지만 하시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하고 그래서 뭐 2번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충분히 문장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거고 3번도 자 한번 보면 자 3번에 보시면 자 당일 가격을 적용하는 즉 T일날 가격을 적용하는 예외 이번에 보시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 이때도 당일 가격으로 한다. 왜? 이건 과거 가격이 없으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 전이라는 게 없으니까 최초로 설립할 때는 당일 가격으로 사진다라는 거. 그리고 2번이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죠.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치일에 MMF를 매수하기로 판매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음에 마찬가지 3번 금융투자상품 매도 대금으로 결제일에 MMF를 매수하기로 판매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증권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리 펀드를 가입하고 있었어요. 만기일이 이제 뭐 만기일이 오면 자 이 펀드가 만기가 되면 나는 일단 MMF로 돈을 넣어 놓겠다라고 미리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었을 때 그날 당일날 기준 가격으로 MMF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요런 경우.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비슷한 개념이다. 그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냥 요겁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딱 좀 중요한 거 나왔네요. 150페이지.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판매사가 떼가는 거죠. 그죠? 판매사가 떼가는 건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 집합투자업자가 떼가는 건 운용 보수. 운용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다음에 신탁업자가 떼가는 건 신탁 보수. 그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떼가는 건 일반 사무관리 보수. 뭐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가 끼어들면 다 수수료를 떼가기 마련입니다.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입니다. 그 별 5개 보이시죠? 자, 뭐냐? 일단 2개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 판매 수수료라는 것은 왜 떼가는 데 있다. 왜 떼가는지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판매 수수료는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 판매사가 지금 팔았으니까 욕받다고 떼갑니다. 그러니까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한 번만 뗍니다. 한 번만. 한 번 팔죠. 그죠? 한 번만 뗍니다. 근데 판매 보수라는 것은 용역은 항상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서비스다. 그죠?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죠. 뭐 고객이 찾아오면 뭐 사탕도 몇 개 드리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사탕. 맛있던데. 예. 용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떼요? 지속적으로. 가입하는 기간 동안에 야금야금 뗍니다. 그죠? 그러니까 1%다. 이러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죠? 365, 1% 나누기 365에서 야금야금 뗍니다. 자,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로 1회 떼니까 어디서 떼냐면 판매 금액에서 뗍니다. 가입 금액에서 아니면 환매 금액에서. 그러니까 판매 및 환매 금액에 얼마를 뗀단 말이죠. 그렇게 한 번 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가입했다. 그럼 100만 원에 얼마 뗀단 말입니다. 그 한도는 얼마냐? 판매 수수료는 2%가 한도입니다. 한도. 대통령령으로 2%를 한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판매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판매 보수는
이제 집합투자 재산가액에,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떼는 거니까 어디서 조금씩 떼느냐? 그 펀드 안에 들어있는 돈, 거기서 조금씩 뗍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 재산가액의 한도는 얼마냐? 1% 한도입니다.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꼭 나옵니다. 이거 1% 한도입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 헷갈리잖아요. 그죠? 보수가 1%인지 수수료가 2%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자, 남자분들은 보수가 1%죠. 그죠? 보일러 이렇게 외우시면. 보수가 1% 보일러. 여자분들은 좀 싫다. 보일러 너무 투박하다. 그러면 수수료가 2%. 혹시 내 가방 안에 있을 수 있는 안나수익. 그죠? 수수료는 2% 수익, 안나수익. 이렇게 외워두시면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외우실 때 이런 유치하게 좀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안나수익, 보일러 이렇게 외우시면 보수는 1%, 수수료는 2%. 근데 이거 단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일러만 외우면 보일러 뭐였지 그거 그때? 보일러는 기억이 나요. 근데 보일러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수료와 보수.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면 판매 수수료 방식이 유리하겠죠. 왜? 한 번 떼이고 마니까. 그죠? 하지만 단기 투자라면 판매 보수 방식이 유리하겠죠. 그죠? 단기 투자하고 말 거면. 뭐 그런 차이도 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그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아니네. 하나 안 했네. 자, 뭐 하냐면 일단 5번에 3번 보시면 그 사모는 이런 거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사모는 뭐 지가 뭐 떼갈 만큼 떼가라는 거고. 다음에 4번 판매 보수는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더 참 설명 안 드렸는데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판매 수수료는 기준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왜? 납입 금액에서 이미 떼고 돈이 들어가니까 기준 가격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재산에서 이제 산출하는 거죠. 나누기 발행 주식 총수. 그러니까 기준 가격에 영향을 안 미쳐요. 하지만 판매 보수는 재산에서 조금씩 떼내죠. 떼내니까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영향을 안 미치고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요거까지 외우시면 다 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4번을 맞게 고치면 5번의 4번을 판매 보수는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그죠? 사전적으로 총 부담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그죠? 단기 투자에 유리하다. 그냥 이게 맞겠네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기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전적으로 총 부담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근데 납입 금액이 1%라면 내가 100만 원 내면 10,000원이잖아요. 그죠? 정해지잖아요. 사전적으로 총 부담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그죠? 뭐 장기 투자 유도 효과가 있다. 이런 식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거였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이제 환매입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있었으니까 이제 환매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좋은 시간 다 갔습니다. 판매는 깔끔했죠. 뭡니까? 기준 시각 딱 그러니까 3시나 5시가 그냥 3시, 5시 이래가지고 그거 지나면 T 플러스 2일, 그거 안 지나면 T 플러스 1일. 그냥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살짝 한번 우리 맛만 볼까요? 15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번엔 표가 뭐 많죠? 그죠? 일단 뭐 내가 외울 거 아니니까. 일단 표가 많습니다. 일단 좀 걱정은 잠깐 이제 머릿속에 접어두고 다시 한번 151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매인데 환매도 판매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내가 오늘 내 거 이제 팔게 이러면 원칙적으로 그냥 다음날 기준 가격으로 내가 오늘 이제 환매를 신청한다. 그러면 일단 다음날 기준 가격으로 역시나 환매도 뭐다? 미래 가격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또 있죠. 당일 가격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예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판매할 때도 내가 급여 등을 이제 미리 약속한 경우 당일 MMF 그게 가능했는데 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이제 약속한 경우 MMF 환매할 때는 당일 기준 가격으로 됩니다. 다 똑같으니까. 자,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단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지문 보시면 자, 환매 청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사에 청구해야 된다. 원칙입니다. 그죠? 내가 가입한 데 가서 내 돈 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원칙인데 중요한 건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뭐냐? 집합투자업자 해산 시 신탁업자한테,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와 판매사가 정한 다른 판매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중간에 한 문장이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내가 가입한 판매사, 근데 그 판매사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집합투자업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집합투자업자도 같이 망했어. 그러면 신탁업자 찾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원칙 이렇고, 그 다음에 아니면 미리 뭐 규약 같은데 약속되어 있어. 뭐 얘가 망하면 다른 판매사한테 갖고 가라라고 되어 있어. 그럼 걔한테 가면 된단 말이죠. 다른 판매사한테.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그 판매사가 내가 가야 되는데 망하면 다른 곳에 찾아가면 된다는 거니까 그냥 그건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환매도 마찬가지로 가입할 때도 우리가 원칙은 금전이다. 그죠? 그럼 환매 받을 때도 난 뭘로 받아야 돼? 금전으로 받는 거죠. 내가 닭 줬다고 다시 닭으로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예. 예외는 있죠. 또 사모의 경우에는 그죠? 전원이 동의하면,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면 현물로 받을 수가 있죠. 그건 또 예외니까. 판매랑 환매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3번 환매 대금은 그래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외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면 현물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4번 투자자가 환매 청구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15일.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기간은 15일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펀드 만들 때부터 정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죠. 웬만하면 주식형 펀드는 한 3, 4일? 3, 4일 정도 걸리고, 이제 외국에다 투자하는 펀드, 전에 말했던 뭐 차이나 펀드, 친자 펀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한 8일? 이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이제에서는. 근데 법에서는 15일 이내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예외는 있습니다. 뭐 시장성 없는 자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15일을 넘어도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15일 잘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예외사항.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리해 놓은 거냐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래 해야 되는데 예외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번은 판매사에 가야 되는데, 나한테 판매한 판매사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딴 데 가도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체 없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매를 신청했으면 지체 없이 이제 처리해줘야 되는데 또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연기할 수 있는 경우가 이번에 보시면 집합투자기구가 해산됐어요. 그러니까 해산됐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좀 처리하고 준다든지. 다음에 뭐 최저 순자산에게 미달했을 경우에 뭐 이럴 때, 그리고 당장 못 줄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이럴 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니까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3번 금전으로 줘야 되는데 투자자 전원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익자겠죠.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다음에 15일 이내에 줘야 되지만 10% 초과 시작성 없는 자산 10% 동그라미. 다음에 50% 초과 외화자산 50% 동그라미. 그러니까 펀드가 그죠? 10%를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15일을 넘겨도 되고, 펀드가 50%를 초과해서 외화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15일을 넘겨도 되겠다.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환매금지형 설정할 때 시장성 없는 자산에 20% 초과죠. 여기는 10%죠.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괜히 내가 말해서 헷갈리나?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MMF 뭔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5%와 100억 이 숫자만 좀 외워두시라 그랬죠. 5%와 100억은 자기 계산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지 돈으로 살 수가 있다. 판매사 지가 그냥 펀드를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5% 100억입니다. 그냥 그것만 숫자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2페이지 2번 문제, 이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표를 보시면 주식의 50% 이상이 있고 MMF가 있습니다. 이 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청하면 내일 기준 가격입니다. 일과 중에. 그런데 밑에 보면 50% 미만하고 채권형은요. 그죠? 50% 미만하고 채권형은 오늘 신청해도 무조건 그냥 T 플러스 2일입니다. 그거죠. 그거 하나 차이죠. 그래서 주식 50% 미만하고 채권형은 오늘 내가 일과 중에 신청해도 T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일과 시간 넘어서 신청하면 T 플러스 3일인 거죠.
기준 가격이. 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환매할 때, 자, 보시면. 자, 1번. 오전 10시에 MMF를 환매 청구했어요. 오전 10시에 MMF. 그래서 주식의 50% 이상하고 MMF는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청구했으니까 T 플러스 1일 가격으로 환매가 됩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오전 10시에 채권 혼합형이에요. 그러니까 50% 미만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당일날, 그러니까 당일 시간 안에 해도 T 플러스 2일. 그러니까 2번은 T 플러스 2일이에요. 2일. 그리고 3번 오후 4시에 채권 투자 신탁. 그러니까 채권형도 기준시간 이전에 해도 T 플러스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번도 T 플러스 2일. 4번 오후 4시에 주식 투자 신탁. 주식인데 오후 4시니까 일과 시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T 플러스 2일. 그러니까 1번이 하나가 다르죠. 이제 헷갈리죠. 환매는 좀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랑 환매는 조금 다르니까 환매가 조금 복잡하니까 뭐가 복잡하느냐. 채권 혼합형하고 채권형의 경우에는 당일날 내가 일과 중에 해도 T 플러스 2일이라는 거 요거만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중요한 게 3번의 환매 수수료죠. 환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중요합니다. 환매 수수료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 다 같이 우리 이제 다 같이 펀드 으쌰으쌰 하자면서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지 돈 달래 중간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팔아야 되면 손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죠? 그런 걸 대비해서 뭐다? 야, 그럼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조직에서 나갈 때. 그래, 그러면 소모가지 하나 남겨두고 나가라. 뭐 이런 우리 조직이 그냥 나갈 수 없다. 그런 거 있잖아. 똑같죠. 그죠? 우리 펀드에서는 그냥 나갈 수 없다. 환매 수수료를 내놓고, 돈을 내놓고 나가라. 너는. 이거죠. 그죠? 이게 환매 수수료입니다. 그럼 얼마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제로 펀드는 이익금의 70%라고. 어떻게 되면 90일 이내. 그러니까 9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를 토해내고 가라. 이제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이렇죠. 환매 수수료. 그러면 내가 2달 됐어요. 가입한 지. 그런데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300만 원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3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210만 원은 환매 수수료로 떼이고 90만 원만 받는단 말이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펀드의 종류 이제 뒤가 나올 텐데 임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임의식. 사람 이름 같죠? 의식이가 있는데 임의식은 말 그대로죠. 내가 내고 싶을 때 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쭉 가입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쭉 가입하다가 이제 내가 오늘 환매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직전 3개월 동안 낸 거 있죠. 그게 또 이익이 얼마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70%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환매 수수료. 근데 이제 예외 있죠. 우리가 이제 정액 적립식, 적금처럼 매달 이제 정식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는 정식 펀드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펀드를 적금처럼 가입하는 겁니다. 그죠? 매달 금액 정해놓고 매달 이렇게 꼽아두는 거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예외죠. 그러니까 특례입니다. 만기를 채우면 그냥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채우면 내가 정식 펀드를 1년 가입한다 그랬다. 그러면 1년 가입했어요. 다음에 이제 환매를 해요. 그러니까 계약 만기가 끝났으니까 내 돈이 와요. 그때는 환매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직전 3개월치도. 이건 그냥 특례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정식 펀드에서 내 만기 됐으니까 내 돈 다 갖고 간다.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원래는 직전 3개월분에 대해서 환매 수수료를 떼야 되는 걸 특례로서 안 떼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임의식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분에 이익이 있으면 떼가요. 없으면 당연히 안 떼가게. 이거는 이익금의 70%니까 이익이 안 나면 안 떼갑니다. 내가 펀드에서 마이너스 났어요. 근데도 떼가느냐? 아니요, 그건 안 떼가는 거죠. 그러다 싸움 나죠. 예. 네, 그죠. 이런 식입니다. 주로. 이제 이게 환매 수수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환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겠어요? 당연히 투자자가 부담하겠죠. 투자자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환매 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에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 수수료는 그럼 누가 들고 가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환매 대금 지급일의 영업일 다음 날이죠. 그죠? 근데 영업일의 개념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라 영업일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 날이 휴일이면
월요일이나 뭐 그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날, 그래서 잉여업일까지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한다. 그러니까 집합투자 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많이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환매 수수료는 뭐 집합투자 업자에게 귀속된다. 이건 다 틀린단 말입니다. 뭐 판매 회사에 귀속된다. 다 틀린단 말입니다. 어디에? 집합투자 재산에 편입된다는 건 집합투자 재산에. 다음에 환매 수수료는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90일 이런 식이죠. 다음에 환매 수수료도 환매 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관련 세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300만 원 이익이 났다. 그러면 원래 300만 원이 다 내 이익이 아니라 뭡니까? 이자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떼이고 내가 실제로 받을 거잖아요. 근데 환매 수수료 계산할 때 그냥 300만 원에서 그냥 70% 210만 원 뗀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만약에 20만 원 낸다 그러면 280만 원의 70%가 아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환매 수수료 계산할 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뭐 이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외울 게 많으니까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위형은 펀드를 이제 한 번만 이제 만들어 파는 걸 단위형이라고, 추가형은 한 번 만든 다음에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게 추가형이에요. 그러니까 펀드를 이제 발행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잖아요. 펀드 가입하세요라고. 그걸 한 번만 하면 단위형이고. 근데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한 번 모으고 나서 또 있다가 또 만들어서 다 사람들 모이세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게 추가형 말 그대로. 네네. 적기에 집합투자,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이거죠. 적기에, 적당한 때에 집합투자기구 만드는 것이 쉽다. 판매수, 도매수, 지정한정, 사무적에.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매 수수료는 2% 한도, 판매 보수는 1% 한도. 그 한도가 사무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사무는 지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고. 네. 네. 뒤에 가보면은 판매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개방형이 개방형.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 폐쇄형이 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법상 그냥 펀드 이제 웬만하면 다 개방형이니까 그냥 정해놓은 거죠, 그렇게. 1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내가 3개월 이내에 7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300만 원만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300만 원이 1, 2, 3월 거예요? 4, 5, 6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배우는데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들어간 게 나와요. 또 미리 또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재투자된 부분은 후입선출법. 뒤에 들어간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투자란 말 이제 1년이 지났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아까 예외로 MMF 과거 가격 이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날 과거 가격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예외적으로 MMF의 경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갔어? 요렇게 뭐 매도, 그러니까 MMF인데 이거를 매도 대금으로 결제일에 MMF를 매수하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과거 가격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얘는 이건 얘네 두 줄 이거예요. 이거 뭐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말입니다. 돈을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날의 기준 가격이지만 실제로 돈이 나오는 날은 T 플러스 3일. 왜냐면 우리 주식이 내가 주식 사면 T 플러스 2일 날 결제되잖아요. 또 안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사면 실제 돈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식을 사면 수요일 날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도 그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환매금 지급이 이제 뒤에 되는 거고, MMF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단기금융 상품이니까 팔면 그 가격으로 바로 이제 돈을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MMF랑 채권형은요? 네네. 근데 환매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기준가만 외우고 계신데.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바른 것은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에 비해 보유증권 매매 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죠. 인덱스 펀드는 네. 이제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는 시장 초과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 횟수가 많죠. 근데 인덱스 펀드는 지수 수익률, 즉 시장 네. 수익률 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지수를 구성해 놓으면 네. 뭐 그대로 가니까 네. 이제 그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시장 평균 수익률로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이제 지금 과거 데이터상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시장 수익률의 힘.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할 경우에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더라. 아,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액티브 펀드보다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계속 해봤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늘어나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고. 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는 인덱스 펀드가 낫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건 이제 그거 데이터상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리고 유리한 거네요. 네, 네. 그다음에 추정 지수의 움직임이 펀드 수익률이므로 운용이 투명하고 수익률 예측이 쉽다. 이건가 보다. 네, 3번이 답이에요. 4번이 왜 아닌 거예요? 인덱스 펀드 대상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없다.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네. 초과하는 인덱스 거구나. 펀드인데 좀 네. 약간만 그냥 그러니까 액티브처럼 그건 아니고 예,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주식 투자 신탁. 네. 근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나요? 주식 투자 신탁이니까 주식형 펀드란 말인 거죠, 이게. 50% 이상이에요? 그럼 60% 이상이죠. 주식 투자. 예, 예. 주식 혼합형이 주식의 50% 이상. 그냥 주식이라고 써 있으면 60% 이상. 네, 이렇게. 네, 너기는. 네. 이거 좀 네.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너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익 구조가 없는데 네. 이제 베리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와서 자세히 할 건데 네. 이제 베리어를 건드리면 즉 네. 어떤 기준 가격을 건드리면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너가웃은 있어요, 그냥 있는데 건드리면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싹.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과 아웃 생기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인이 네.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이죠. 넉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만약에 베리어가 120%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뭐 이제 내가 가입할 때가 100만 원이었다. 네. 근데 110만 원 돼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네. 120만 원이 되는 순간 뭔가 이렇게 이제 수익 구조가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넉인이에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이제 오른 만큼 그만큼 수익인 거죠. 그러면은 넣긴 풋옵션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넉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옵션이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네. 있어요. 이건 아직 수업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풋옵션은 이제 팔 권리고 콜옵션은 살 권리예요. 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주식의 큰 폭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막으려고 넉인 풋옵션을 매수했다. 풋옵션이 이제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풋옵션은 네. 하락하면 수익이 나요. 네. 그러니까 하락하면 건드리는 이건 순간 맞는 수익이 얘기죠. 나요. 네, 맞죠. 이거는 이제 너가웃 콜옵션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콜옵션이라는 건 상승하면 이익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라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너가웃이 발생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 콜옵션이 살아난다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좀비가 아니라고 그냥 사라지면 땡이라고. 네. 예, 한 번 없어지면. 그러니까 넉인도 한 번 생기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기기만 하면 네. 아웃은 이제 죽으면 그냥 끝이고.